자, 충분히 쉬셨나요? 그러면 39장에 이제 그 천식 대용 약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쉬는 동안에 그 음악 하나 들으라고 틀어드렸더니 그게 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링크를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천식에 사용하는 대용 약물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멤브레인에 그 여러 가지 그 엘러지 반응들이 오게 되면 그 기관지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셀 멤브레인 그 포스트 리피드 성분 중에요.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5 리포옥시게네이즈에 의해서 유코트리엔 A4, 유코트리엔 B4 같은 것들로 그 대사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사체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염증의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트로필이나 에오노필들을 이 기관지로 끌어들이게 되고요. 이렇게 끌어들인 기관지 안에서 또 다른 역할로 그 이데마 같은 부종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천식의 1차 치료제는 베타2 아고니스트하고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이지만 그것들로 잘 안 되는 악성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약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막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유코트린이 만들어진 것들이 그 수용체하고 반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수용체하고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몬테루카스트하고 자피루카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녀석들은 수용체의 선택적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이 유코트린 자체를 못 만들게 하도록 이 5 리폭시게네이즈 이 녀석을 그 막는 질루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질루톤이라는 녀석은 5 리폭시게네이즈 선택적으로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크로몰린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크로몰린. 대용 치료제 중에 크로몰린 이 녀석은 그 우리 엘러지 일으키는 마스터 세포라고 있죠. 마스터 셀. 여기에서 이제 히스타민들이 이제 나와서 이 히스타민이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엘러지인들이 이 마스터 셀들을 자극하게 되면 히스타민 생산량이 높아지는데 이 자극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 형태로 그 마스터 셀을 둘러싸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 크로몰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이 크로몰린이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미 마스터 셀이 반응하기 전에, 즉 예방적으로 그 사용했을 때 조금 효과가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여드리면 크로몰린 따라서 예방적인 항염증제로 사용하는 거고요. 경증에 지속적으로 천식의 대응 약물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그 작용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COPD에 쓰는 약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OPD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영어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과 같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겁니다. 진행적이고 지속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비가역적인 폐쇄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서도 천식하고 똑같은 약물들을 써서 증상을 어떻게든 늦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당연히 쓰겠죠. 베타2 아드레날린 아고니스트 작동제를 쓸 거고요. 항콜린성을 포함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게 기본 치료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타2 아고니스트 사바나 라바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라고 해서 장시간성 무스카린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항무스카린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량제 그걸 라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바하고 라마로 우선 기관지 확장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장시간 작용하는 기관지 확장제인 ICS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관지에 쓰는 인헤일드 제제들을 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흡입기 기술들을 환자들한테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흡입기에는 계량 흡입기,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라고 하는 MDI 계량 흡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분말 흡입기,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라고 하는 건조 분말 흡입기가 있습니다. 자, 계량 흡입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를 보시면 아까 펜 크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가 되네요. 자, 이 앞쪽을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면 분무가 되는 형태,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일정 양이 앞쪽으로 칙 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환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깊게 들이쉬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 5초 이상 서서히 이게 숨을 들이쉰다는 게 노인분들한테는 또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도구들을 쓰게 됩니다. 스페이서라고 하는 도구들은 한번 분무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약물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3번 또는 4번 나눠서 천천히 숨을 쉬면서 폐로 다 이제 도달하도록 하게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스페이서들은 이런 작동들을 하게 쓰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감염의 위험들이 있어서 세척 헹구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PI 건조분말 흡입기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생긴 건조분말 흡입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눌러서 장착을 하면 한번 약물이 파우더 약물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파우더 약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속하고 깊게 흡입하도록 환자한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파우더로 되어 있는 약물이라고 이제 환자들한테 알려드리게 되면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거의 이 처방을 받는 환자 10% 정도, 10분 중에 1분 정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안에 이제 파우더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입에 툭툭툭툭툭툭툭 털어서 꿀꺽하고 삼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들한테 이 약들은 어떻게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우더로 생긴 약들은 이것 말고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누르면 장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우더를 폐로 훅 하고 넣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할 것들은 비염에 대한 치료입니다. 비염, 알레르기스 비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약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 당연히 항히스타민제가 알러지 치료에 효과가 있고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비강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비염 치료에 쓰는 것 중에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듯이 그 비강점막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수축을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왜? 비염들은 보게 되면 비강점막의 세동맥이 확장이 돼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점액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동맥을 수축하는 작용으로 쓰는 게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란 겁니다. 문제는 3일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코출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을 해야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염 치료제에도 마찬가지로 크로몰린이 같은 것이 알레르기와 접촉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투여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침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죠. 기침 반응들을 보게 되면 기침 반응들은 말초에서 어떤 자극이 오게 됩니다. 이 자극이 오게 되면 그 중추신경 CNS에서 자극이 왔다라고 신호를 전달하겠죠. 이 신호를 받은 CNS는 말초에 신호를 보냅니다. 기침하라고. 이게 기침 반응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밥을 못 먹거나 약을 못 먹거나 아니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기침을 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 기침에 치료하는 약들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CNS가 이런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말초가 이런 자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두 번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반응에 쓰이는 것은 아편 유사제입니다. 코데인 같은. 그래서 중추신경, 중추의 감수성, 즉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응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녀석이 탐닉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하는 모핀의 합성 유도체이고요. 낮은 탐닉 가능성, 즉 탐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들로 개발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벤조나테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말초의 기침 반응을 억제하는, 아까 두 번째 반응을 억제하는 상태로 쓴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파트는 위장관 약물 및 항구토제 40장에 대한 겁니다. 자, 위장관에 이일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감염 때문에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염산 분비가 증가해서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염산에 대해서 적절한 점막 방어를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부적절한 점막 방어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점막 방어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항균제입니다. 항균제.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항균제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1차 선택은 어떤 거냐면,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것하고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균 효과가 있는 두 가지
성분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점막 보호제 역할하는 미스머스 그 서브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PPI, 이 네 가지 요법들을 권장하는 게 현재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 그 메트로니다졸 말고 아목실린을 썼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라리로마이신을 테트라사이클린 대신 썼던 적들도 있죠. 삼중요법으로 PPI와 같이요. 근데 최근에는 점막보호제, 항균제의 서로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두 종류 PPI 이렇게 1차 선택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헬리코박터 감염에 사용하는 두 가지고요. 뭐 다시 한번 쓰면 점막 보호제로 사용하는 비스머스 사우살리실레이트 플러스 항균제로 쓰는 그 메트로니다졸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PPI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염산 분비들이 이제 촉진이 돼서 일어나는데, 염산 분비를 이해하려면 위에서 생기는 이 일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요 파트를 딱 끄집어내면 여기에 그 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벽세포요. 그 지금부터 요 파트를 끄집어냈을 때 여기를 위로 해서 여기를 위로 해서 이렇게 생기고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꿨을 때 요 그림에 대한 것들을 교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이면 자 이쪽이 이제 위 스토마크 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그 위막에 있는 벽세포, 벽돌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벽세포 파리에탈 셀이라고 부릅니다. 위사는 이 벽세포가 그 염산이 될 수 있는 이 하이드록시기를 위 안쪽으로 퍼내는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프로톤 양성자를 펌프한다고 해서 프로톤 펌프라고 부릅니다. 프로톤 펌프. 근데 이 벽세포가 이 프로톤 펌프 가동을 빨리 해라 아니면 천천히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위산의 분비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벽세포 위쪽에 아세틸콜린이 그 붙는 수용체하고 반응하면 펌프를 빨리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히스타민이 이 히스타민 수용체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빨리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가스트린 이 녀석도 반응을 하게 되면 빨리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그 수용체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그 반응 속도를 늦추어라 라고 하는 상태로 반응을 하게 되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주로 그 오지선다형인 그 객관식을 냅니다. 근데 한번 그 단답형 가로 넣기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왜 객관식을 안 내고 주관식을 냈나요? 라는 항의를 받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위의 벽세포에는 위산 분비 작용에 관계하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E2, 가스트린이 있습니다. 이 중 프로톤 펌프의 억제 효과를 맥락하는 것은 가로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도와준다고 사지선다형을 낸 거였는데 가로가 있다고 주관식으로 생각하더군요. 당연히 답은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되겠죠. 이 파트를 왜 들었냐면 자 염산 분비가 과다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 파트에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이것의 펌프를 가동을 강화시키는 이 히스타민 반응하는 요 파트를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이 존재합니다. 그 약들은
H2 수용체 기량제가 되겠습니다. 즉 히스타민이 위 벽세포에 있는 수용체는 H2 수용체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쟁적으로 차단함으로 해서 염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들입니다. 시메티딘, 나니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이런 그 제재로 되어 있는 약들이 있고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제약사들이 약국 영업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재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약국에 가서 어떤 성분의 약들이 들어와 있는지 약사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감수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그 병원,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주로 파모티딘 제재가 있음을 확인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시메티딘으로 되어 있는 성분의 H2 수용체 기량제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메티딘은 항안드로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남성한테는 여성 유방화 또는 여성한테는 유주분비 과다 이런 그 내분비계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윗단계를 차단하는 것보다 가장 더 효과적인 것은 여기를 차단시키는 거겠죠. 프로톤 펌프를 이니비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뜻에서 PPI라고 그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PPI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톤 펌프를 완전히 그 망가뜨리는 효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의 그 분비가 거의 pH 4 정도로 될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됩니다. 방광기는 짧은 반면에 이 그 프로톤 펌프를 망가뜨리고 나가기 때문에 작용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PPI가 효과적인 반면에 그 부작용들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위산, 염산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죠. 그에 따라서 비타민 B12 이 흡수를 저해시키는 영양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는 1차 방어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pH가 4 정도로 상승하게 되면 그런 방어막이 깨져서 이런 그 결장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폐렴 같은 발생 빈도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적절한 점막 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점막 방어들을 누가 했냐 하면 그 프로스타글란딘 E1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점막 방어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잘 생기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프로스타글란딘 E1에 해당하는 그 약물들을 그 밖에서 넣어줌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들을 넣게 되면 그 프로스타글란딘 E1이 점막 보호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얘를 대신해서 넣어줘서 궤양의 위험성들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미소프로스톨 같은 경우는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는 금기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염산이 많이 나왔을 때 증상적으로 제산제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점막 보호제를 파스 붙이듯이 점막에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점막 보호제로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헬리코박터 파이로이에 같이 쓰는 비스무스 그 서브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펩신을 억제해서 점막 궤양을 피복시켜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쿠랄페이트가 대표적으로 점막을 피복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들은 그 경구로 투여했을 때 그 입 안과 그 식도까지 피복을 하면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 위 점막만 피복을 딱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약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산성을 만나야지 활성화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스코랄페이트하고 이 위에 산성도를 낮춰주는 PPI나 그 H2 기량제, 제산제 이런 것들을 같이 투여하면 스코랄페이트 약효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같이 투여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실수로 이걸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양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고요. 그때는 모르겠다라고 하셔야겠죠. 절대로 제 이름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구토를 중추를 자극하는 방법들은 하나쯤 다 알고 있죠. 입천장을 이제 여러분 손가락으로 눌러도 그 될 정도로 그렇게 구토 중추를 잘 자극하는 녀석 한 녀석이 있는데, 항암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받는 분들 거의 뭐 많게는 40%, 10% 정도가 오심이나 구토를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구토 자극 인자는 BBD 밖에 있어서이기도 하고, 이 구토 중추가 여러 가지 뭐 전정기관, 뭐 피질 이런 데 이제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구토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 그래도 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구토제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요. 이걸 다 아는 것들은 좀 불편해서 중요한 사항들, 약효에 대한 측면들로만 보게 되면, 효력을 하게 되면 이 페노치아 진유,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치환된 벤자미드류, 이 세 가지가 약효가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로토닌을 화학적으로 5-HT3라고 쓰기도 합니다.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 이 중에 온단세트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많이 그 사용되는 친구입니다. 온단세트론. 얘의 역할은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그 환자한테 거의 뭐 60% 이상의 구토를 예방하는 작용들을 하죠. 문제는 이 녀석이 좀 비싸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을 쓸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다른 약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세로토닌 이 녀석 하나 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약효를 못 내기 때문에 뭐 다른 약효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형태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온단세트론하고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병용 처리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게 돼서, 항구토에는 이제는 여기 나왔듯이 온단세트론, 세로토닌 수용 차단제 온단세트론과 피지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인 덱사메타손, 이 녀석들을 처방한 병용 처리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약국에 가시면 설사약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약사가 기분이 나쁜 상태라면 진짜 설사하는 약을 줄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설사를 멈추는 약이었죠. 지사제입니다. 정확한 용칭이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 그 다음에 변비에 도움을 주는 약을 완화제라고 합니다. 지사제하고 완화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설사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장운동 억제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로페라마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그 설사약 지사제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약입니다. 만약에 약국에 가서 지사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로페라마이드를 주면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물어볼 겁니다. 혹시 전공이 뭐세요? 라고요. 이런 말을 뭐 일반 사람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썼을 때 뭐 복부근육하고 졸음하고 현기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때때로 이것들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수능날 아침 설사가 날 것 같습니다. 약국에 가서 로페라마이드를 사서 설사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로페라마이드를 하게 되면 복부형련 졸음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설사를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약국에 가서 아주 두꺼운 기저귀를 살 거예요 라고요. 다음에는 완화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변비라고 해서 장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생만 전 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줄 알았더니 대학생들도 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걸 확인을 해서 똥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똥을 잘 누게 하려면 장운동 자극 촉진제를 쓰는 거죠. 완화제로. 요 개념들을 같이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똥의 크기가 적당히 커야지 잘 놀 수 있겠죠. 팽창성 완화제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이러한 셀룰로스 계통들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대장이나 소장 쪽에 물기가 축축하게 많이 있으면 잘 똥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기를 좀 채우는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조금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것도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 연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가 똥을 못 누면 참기름 같은 것들 항문에 발라주곤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활성 완화제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러한 완화제 중에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 처방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루비프로스톤이라고 하는 염소 통로 활성화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소 통로를 활성화해서 소장 쪽에 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라면 대장 내시경을 받는 분들한테 장을 비워오라고 주는 물질이 이 중에 뭐냐면 바로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 물질입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이 전해질 용액을 주게 되죠. 내시경 조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 세척 액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먹게 되면 4시간 정도 30분,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장을 잘 비울 수 있게 됩니다. 6판까지는 여기까지였는데요. 7판이 되면서 챕터 2개가 더 생겼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까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드리면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하게 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복통하고 대장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하죠. 이 대장 습관의 변화는 변비 쪽인 분들도 계시고 설사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요법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앞쪽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설사 변비들이 생겼을 때 루비프리스톤 앞쪽에 얘기했던 이 부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설사가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과 별도로 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해서요. 여기는 irritable이라는 용어를 썼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여기는 염증성 장질환을 해서 IBD라고 썼습니다. IBD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론 디지즈가 있죠. 그래서 이 장마다
여러 군데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얼서러티브 크롤라이티스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부위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염증성 장질환은 왜 벌어지냐면 세균의 감염인데, 이 세균의 감염이 돼서 이 세균에 대한 항원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항원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정한 부위를 공격해서 일어나는 크론 질환이 있고요. 또는 일정한 조직만 일어나는 궤양 대장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벌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약들이 5 아미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 약은 주로 궤양대장염 UC라고 약자로 표현한 궤양대장염 치료에 중심적으로 그 사용하는 녀석이죠. 그 이 녀석의 약효는 뭐 간단하게 염증을 억제하고요, 소염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과다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 작용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억제할 때 관계하는 일들이 있죠.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가지 그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일들을 한다라는 거가 있고요. 얘네들의 그 주요 부작용들은 두통이나 구역, 피로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류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면역 반응들에 일어나는 TNF 알파, 뭐 사이토카인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제제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NF 알파를 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인터루킨 같은 그 면역 반응을 그 세게 만드는 이런 친구들도 억제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엽산의 구조적인 유전체인 메토트렉세이트를 써서 이런 경우를 쓰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치오퓨린류 같은 걸 써서 면역 조절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이 파트는 드려보죠. 우선은 이 위장관 질환에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변비나 설사, 복통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머토리 바울 디지즈,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세균의 감염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 과민하게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서 많은 그 항원들이 오히려 내 몸을 괴롭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장질환은 염증을 억제하는 약과 그 다음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을 써야 되는데 궤양성 장질환에는 5-ASA가 주로 쓰인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민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주기 때문에 항염증제,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물질들을 억제하는 억제제들,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들을 이 파트에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그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서 줌에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프게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이번 시간 이후에 또 4월 30일부터 연휴들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받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를 써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주차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차와 그 다음 주차 두 번 2주 정도는 이회영 교수님이 담당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마지막 보기 전 두 번의 주차는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할 때에는 설마 이때는 여러분들 대면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대면 강의를 할 때 좀 더 많은 그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